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장 초에 빨간불로 양시장이 출발하면서 어제 조정이 마무리됐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오전장에 다시 하락적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현재 양시장 모두 부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46%, 코스닥은 2.89%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지수의 흐름이 이제는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연초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패닉 상태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업종만이 유가 증권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악재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난히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도 어제는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또 우리나라에서 더 타격이 먼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제 타격을 바라면서 또 회복도 빨리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보면서 시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의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참여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또 오늘 시장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의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요. 또 저희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 특징들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미국 국채금리가 1.53%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오전 중엔 반등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양대 시장 현재는 모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을 모두 반납을 하고 현재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43% 밀려난 2,91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91% 빠진 92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매도 물량도 키워나가고 있고요. 1,33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13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37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682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101억 원, 외국인은 58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게임주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곤 있지만 오르는 종목들은 견조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탄력에 비해선 현재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3천선이 붕괴되는 하락장 속에서도 신작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국 규제 속에 최근 2달간 냉온탕을 오갔지만 성수기인 겨울을 앞두고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맥스는 미르포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현재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현재 1.05% 오른 9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빌은 신작 이슈는 아니지만 코인원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네오이즈 홀딩스 현재 10%대 오른 28,900원에 위메이드맥스도 10%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연일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백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엔 전일 12%대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8%대 낙폭 보여지고요. 한국 BNC 17%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현재 3.36% 밀려난 4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와 카카오 오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HK이노엔 오늘도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BNC는 낙폭이 깊었는데요. 현재 실시간 검색 5위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경이 뽑은 특징주로는 삼형 SNC가 있습니다. MOU 체결 이슈가 있었죠. 2차 전지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자비스 원통형 배터리 검사 장비가 주목받으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비트코인 ETF 상장 기대감 현재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까지 서경의 특징주로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또 세 종목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HK이노엔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테마로 엮인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HK이노엔은 전일 상한가 터치를 하고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한국 MSD의 백신 7종을 유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9.97% 오른 75,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형 SNC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한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로시드 테크놀로지와 초고정밀 노점계 기술 협약을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2%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15,4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후성이 있습니다. 후성 오늘 15%대 급등세 보여줬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 반사 이익 효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중국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해질 수급이 타이트해졌다라고 합니다. 후성은 전해액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전해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시장에서 이 점이 부각이 되면서 또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24% 강세고요. 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종목들도 있고요.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이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많이 좀 어려운 시장 상황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좀 더 객장 상황 들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LG화학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에 대한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금 매도 전환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은 롯데케미칼, 호텔신라, 한화솔루션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동아기업, CJ E&M, 첨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투심 위축에 따른 시장 약세 지속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같은 경우 지난 거래일 미증시의 반등 등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 역시도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늘 오전 10시를 전후로 시장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좀 급락세를 좀 맞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급락이 이어지면서 이 현금 확보, 투심 위축에 따른 매도, 특히 이 신용 담보 관련 이 이슈에 따른 이 반대 매매 등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즉 그간 시장 급락에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면서 시장 급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시장 하락의 이유로 이것이 하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악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일본 정치 불확실성의 부각, 대만과 중국 간의 지정 확정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등 시장에선 그간 좀 인식치 않았던 여러 이슈가 추가로 다시금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 또 이는 외국인 매도세를 촉발시키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 1,192원대로 올라서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수급과 환율 등 여러 이슈가 노이즈로서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거기에 인플레이션 부담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미중 갈등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이 미중 정상회담 관련 불발 우려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감도 여전하다는 점 등도 여전히 시장 심리를 위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다 보니 사실상 시장에 하락을 주는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복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점이 시장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내일 중국 증시가 이 긴 연휴 이후에 개장을 하는데 이에 따른 우려감도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좀 악재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간 시장에서 잘 버티던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 급락세와 더불어 가치금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지연 우려감이 좀 더해지면서 급락을 맞고 있고 여행 등 업종 등도 이런 그 백신 감염에 따른 돌파 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 체인저로 좀 두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던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우려감 등이 나오면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투심이 다시금 약화되는 점 등도 시장 급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방어주 성격과 더불어 금융주 일부 손해보험주들 일부 등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결제주들의 이런 반등세가 그래도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8월 온라인 결제 대금 증가 소식 등과 더불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유입되면서 오늘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의 강세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두각을 좀 드러내는 모습도 특징적이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도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던 시장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우리 시장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이 돌파 감염 이슈로 인해서 약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결제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결제 관련주 단순한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을 하는 건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장기 관점에서는 이 선두권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결제 관련주들의 이런 수익은 즉 결제 대금이 증가를 해야지 그 대금 내 수수료를 징구하는 형태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즉 거래 대금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레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주가 평가는 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존의 카드 결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이들 결제사들의 결제망을 좀 이용하게 되는데 이 오프라인 쪽의 이익률은 1%대로 거의 수익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률을 추산하면 대략 90% 이상의
이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온라인 결제 대금 확대는 분명 결제주들에게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이 온라인 쇼핑 거래 대금의 일정 부분이 오프라인 쇼핑으로 전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그간 온라인 거래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분명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중장년층부터 노년층 일부도 온라인 결제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등 한 번 유입된 그리고 경험한 인구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결제주에 대한 관심, 최근에 시장 급락 등과 더불어 방어주적인 성격 등과 더불어 향후 시장 성장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좀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시장 점검 또 다른 관점에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시장 조정 끝나고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사실 더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점검 좀 지금 상황에서 해주세요. 예, 지금 상황은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원인을 찾기보다는 일단 수급이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통상적으로 어떤 이유를 알고 주식을 매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주식이 빠지다 보니까 주식을 팔게 되고 아니면 주식을 또 팔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재반 여건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좌에 있어서의 신용에 있어서의 불안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하는 계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현재 주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러한 것을 찾기보다는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이 아마 보유 종목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일 것일 것 같습니다. 매수를 지금 저가 매수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좀 관망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익이 난 계좌에 대해서는 이익을 실현하시는 단계가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종목과 계좌에 따라서 차별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매수는 가장 하셔서는 안 되는 단계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들이 깨지고 있고요. 심리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가 조금 밀렸다라고 해서 지금은 조금 밀린 정도죠. 오히려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유 계좌에 대한 관리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지 단순하게 매수 관점의 접근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파느냐라는 부분들은 투자자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평소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상황에서도 배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어제도 빠졌었고요. 오늘도 오르는 하다 다시 빠졌습니다. 내일도 올라간다라고 반증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일단 수익난 종목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증시가 계속 우상향 그래프 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이 그러면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걸까요? 일단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반등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V자 반등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말해서 L자 반등이 나온다라든지 U자 형태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계좌라면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레버리지, 즉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 등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계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식이 빠졌다 올라가게 되면 일단 레버리지 계좌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좌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 결국 조정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그동안 올라왔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을 견뎌내셔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마음을 잡으시고요. 너무 성급하게 소중한 현금을 소진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확실히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 악재라고 할 만한 요소들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하락을 좀 크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언제쯤 그러면 진정이 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예단한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멈춰봐야 멈출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예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언제 멈춘다라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일단 조정의 시작, 여기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호재가 된다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상이 다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빌미가 경제 개발에 있다는 것도 맞죠. 하지만 금리 인상은 결국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동력을 하나 뺏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 글쎄요. 그런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알려진 것들이 아닌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장에 알려진 것이다라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매물을 줄여가는 전략을 펼쳐야지 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낸다. 특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러한 논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있을 만한 이슈들, 금리 인상이나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하락하는 조정이 나와 있는 시장에 상승을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냉정하고 좀 엄격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저희 방송 쭉 보셨죠, 대표님.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데 일단은 지금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시장 조정이 나오고 또 거기에는 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게 지난주에 제가 같은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그 재료들 말고 다른 것이 많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또 별로 그건 아닙니다. 같은 재료가 계속 뭐라 그럴까요? 돌아가면서 악재를 이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쪽 재료도 그렇고 미국 쪽 재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채 한도 뭐 이슈 이런 거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 옐런 장관이 말씀을 하셨었던 그런 기한 같은 것을 결국 거의 다 이제 꽉 채워가고 있는 듯한 그런 정치적으로 타협의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앵커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셨듯이 성장률 하락하고 인플레 관련 지표가 지속이 되고 그것이 또 고공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쪽 얘기 IMF 쪽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코멘트 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
지표상으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데도 페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는 고공권 유지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좀 안 좋은 재료가 반복되면서 확산이 됐다가 뭐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사실 성격상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채 한도는 뭐 옐런 장관 얘기가 있었던 그 때까지, 또 아니면은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페드가 또 한번 어떤 언제를 주거나 확신을 줄 수가 있는 11월 초까지도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단지 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악재가 계속 탄력을 키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시장이 반전될 수는 없을 테니까 계속 조정권에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인식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이슈든 그렇다라고 치고, 또 중국 쪽도 조용하지가 않죠. 그 헝다 같은 기업 부실 관련해서 헝다는 시작이고 또 비슷한 기업들이 또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러면 좀 얘기가 틀려지죠. 글로벌 하이드 채권 펀드 제가 보여드리면서 시세 영향 없는 상태 지난주까지 보여드렸고, 그 상태가 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갈 확률은 없어도 노이즈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쪽도 시끄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글로벌 확산 여부는 가능성이 없고 정체 중이지만 중국 시장 압박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은 계속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부실이 또 어디로 이전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영향이 과연 커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펀드들의 연쇄적인 피해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그러니까 헝다그룹 관련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중국 시장이 빠지면 중국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그런 ELS나 ELF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시장 쪽도 좀 시끄러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이런 기업 부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전력이나 뭐 에너지 관련한 그런 소식들도 좀 부담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정치 논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수순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껴버리면, 정치 논리가 껴버리면 그런 논리적인 전개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결론을 위해서 수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좀 이상해질 수, 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개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 중국 쪽에서 나타났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석탄 문제라고 하면은 석탄은 그냥 까맣게 생긴 연료로 때우는 그런 그냥 연료 중에 하나다, 석유나 석탄이나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석탄이라고 뭐 다 같은 석탄이 아니죠. 우리가 산업용으로 쓰이는 스티밍 콜이나 코킹 콜 같은 경우는 이 휘발 성분이나 이 열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품질의 등급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용이기 때문에 발전소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것도 있죠. 이 산업 단지별로요. 그쪽으로 쓰여가지고 균일하게 공급이 되고 균일하게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스티밍 콜 같이 유연탄이나 뭐 우리 포스코 같은 데서 쓰이는 제철하는 데 쓰이는 코킹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급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장기 계약을 맺죠. 상품뿐만 아니라 운송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정이 여러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뭐 공급을 중단시키거나 뭐 수입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겠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보통 호주에서 중국까지 오는데 이게 한 번 운송하는데 3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중단이 되면은 중국도 뭐 석탄을 많이 생산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 품질 등급 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 틀리고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배로 와가지고 바로 항구에 내려서 발전소에 투입되는 거하고 내수로 육상 운송을 해가지고 수급이 틀려진다라는 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변경 조항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게 전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뭐 발전소 쪽에 또 생산 부분, 에너지 부분 이쪽에서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 이것이 아까 말씀을 초반에 드렸었던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이슈가 아니라 이것이 정치 이슈하고 연결이 되고 향후에 중국 쪽의 정책 이반자들하고 그 논리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런 식의 논리가 자꾸 부연 설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악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정치적인 이슈, 경제 외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머리가 복잡해지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고민스럽다라는 것이죠. 사실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악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슈들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커 보이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미국 중국 쪽에서 악영향이 미쳐서 중국 기초자산으로 인한 그런 악영향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중국 H지수 이쪽에 연초 대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선이 이제 나스닥 수익률이고요. 연초 이후로요. 그리고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화면상으로 보면 녹색으로 보이네요. 녹색 선이 H지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연초에도 뭐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4월 달부터는.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H지수였지 우리 붉은색 선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푸른색 선하고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거의 6월까지도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H지수 혼자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H지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었던 때고 우리가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거는 툭 떨어져가지고 저 붉은색 박스권으로 표시했을 때부터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악재는 그 이전부터 주가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과연 이 붉은색 선이 하락으로 작용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 푸른색 나스닥하고 약간씩 이제 벌어지기 하기 시작한 것이 7월 달이죠. 그리고 7월 이후부터 지금 붉은색 박스권을 표시한 쪽에서는 거의 나스닥보다는 H지수 쪽에 연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 붉은색 쪽만 확대해가지고 이 8월 후반부터 수익률을 구해보면은 거의 중국 쪽으로 붙어있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 쪽의 산업 영향을 좀 덜 받고 미국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권에서 리쇼어링 같은 그런 것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자이반 타이반으로 미국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모습 때문에 미국과 연동성이 강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8월 이후부터는 H지수 쪽으로 갑자기 영향이 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중국 정부 쪽으로 중국 산업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저게 왜 저렇게 되느냐. 그럼 아까 그 논리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영향이 단순히 그냥 산업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쪽에 비슷한 중국 관련된 중국을 기초자산으로 한 그런 펀드들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펀드들로 인해서 유동성 압박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하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나 ELF 같은 경우가 보통 연초에 발행된 거라고 한다면 그게 배리어가 발행 당시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하면은 원금 상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상환 배리어가 뭐 한 5%, 10% 이렇게 아니면 7% 뭐 이렇게 스텝 다운 되면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20%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상환이 될 것이 향후 그때 20%를 넘어버리면은 뭐 9개월째 돼서 25% 이내에 상환하고 하는 그런 스텝 다운식의 상품이 많죠. 이 상품마다 기초자산하고 상환 조건이 다 틀리니까 일괄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구조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 푸른색 선에 H지수가 20% 점을 푹 터치한 다음부터는 그 유동성 압박이 한국으로 이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해외 증시가 꼭 H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해외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나 우리 증시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유동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환율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해외 연계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초자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판 것은 또 해외 운용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상품 쪽에서 일정 수준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게 만약에 고점 대비 20%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부터는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쪽으로 압박하는 그런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펀더멘탈 논리로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부의 건전성 논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해외 시장이 하락한 이후부터는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의 전략은 약간 수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전략이 좀 수정이 필요한 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H지수와의 비교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7월부터 그래도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뭐 정치적인 이슈들과 얽혀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들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좀 과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좀 당황스럽다.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의 악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왜 해소가 되지 않고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그분들이 말을 바꿨다라든지 예전에는 일시적인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앵커님이 과격하게 표현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좀 과격한 그런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패드 인사가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드 인사들의 그런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나 패드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제가 뭐 거의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조용한 상태거든요, 지금. 리서치 쪽도 예전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과잉 반응이 나오면은 상당히 자료들을 많이 작성을 해가지고 소통에 나설 텐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들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 정도이고 특별한 내용의 리포트가 뭐 이번 주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영국 관련된 리포트고 미국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리포트는 별로 또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더 이상 소통할 가치도 못 느끼는 저질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시장은 이런 면에서도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저 사람들이 조용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처럼 약간 좀 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전하고는 좀 틀리게 행동하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항상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투자자들이 좀 조급해지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이 사고를 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저 때가 기회였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 정도로만 마무리해야지 여기서 제정신 못 차리고서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도 기본을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펀더멘탈 부분을 다시 살펴보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이 될 일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 정책이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지만 그 걱정을 해야 되고 시장이 충격을 받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 쪽이요. 그 우려는 사실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페드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계속 그래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장들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분들이 페드 쪽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안 나타나고 있고 그냥 기본적인 자료들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라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과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특히나 유동성 회수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 미국 쪽의 부담이라기보다는 이머징 마켓 쪽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페드 쪽에서의 어떤 정책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나타날 때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쪽의 압박이 훨씬 강할 것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쪽의 자료들은 계속 제가 매번 자료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PCPI 지표 이틀 전인가 나왔었죠. 이걸 한번 보시면은 보통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 페드가 보통 3분기 때에 3%대 그리고 연말 이후에 내년부터는 이제 한 2% 정도로 이제 하락한다. 좀 빠르게 좀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이 빗나간 겁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은 붉은색 선은 에너지하고 음식료 항목을 다 합한 것이고 이 푸른색 선은 에너지하고 음식료 항목 다 합한 것, 그걸 제외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번 달에도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에너지하고 음식료 제외하면은요. 그냥 고공권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게 어떤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페드가 무슨 어떤 정책을 이것으로 변화할 것인가라고 놓고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예상보다 좀 고공권의 부담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쪽으로 연결되는 점은 우리가 좀 걱정이 될 만합니다. 제가 GDP 이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나온 거 오늘까지 하면 거의 3주째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가 되는데 사실 중간에 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속으로 3번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3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번 일주일 지날 때마다 예측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은 녹색 선이 이 GDP 나우의 그 아틀란타 페드 예상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9월 초, 중순, 하순, 10월 초 들을 때마다 계속 쭉쭉쭉쭉 하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인데 최근에 나온 게 어젠가 그렇거든요. 성장률 얼마가 됐냐면 1.3%입니다. GDP 성장률이.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왔었던 게 막 3%, 4% 이랬었잖아요. 이게 8월 달만 갔어도 5%대였고 저기 7월 같은 때는 6, 7% 정도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1%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이고 우려감 만들기에 딱 좋은 흐름이죠. 인플레이션은 고공권이고 성장률은 뚝뚝 떨어진다. 그거 합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이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IMF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호황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표 두 개를 엮으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타났었던 그런 지표들 예상치가 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페드의 전망치보다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고 있죠. GDP 성장률은 페드의 전망치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좀 싸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페드가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허겁지겁 지금 자료 준비 중이 아니냐. 그리고 왜 이럴까? 지금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자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시장의 안정을 찾기가 좀 힘들고 부담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지표는 잘못된 게 좀 확실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서 성장률이 저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고공권에 있다는 점, 뭔가 좀 악유가 안 맞죠.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지나친 우려감이 반영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악화되는 흐름이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이 악화되는 흐름의 개선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빠르게 돌아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돌아설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들이 너무 과하게 해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표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GDP 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들이 페드의 예측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시간적으로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벌써 둘째 주를 앞두고 있고 당분간 10월 동안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10월은 좀 중간 단계까지는 미국 부채 협상 그리고 이제 11월까지는 FOMC 회의가 좀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좀 등락 과정이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정이 좀 예상보다는 좀 많이 좀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의 후반부 쪽에서 미국 국채 발행이 일단락되기 때문에 12일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그 와중에 지금 시장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일부터는 미국 국채 발행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12일에 3년물 580억 불이 있고 10년물 380억 불, 그다음에 13일에는 30년물 240억 불이 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국채 쪽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월별 발행량 순증 추이 제가 그래프 만든 거 보여드리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오른쪽 것이 지금 이번 해 거고요. 1년 전께 왼쪽인데 1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통 다른 달은 1년 전보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 9월, 10월은 좀 늘어나고 다음 달 11월, 12월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9월, 10월이 하반기에는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이런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이 조정 지속하고 특히나 이머징 마켓에서 상대적인 부담은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에 대한 재무부의 그 경제 분석하고 향후 전망이 11월 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채 발행 등의 자본 조달 계획은 11월 3일이거든요. 보통 FOMC 회의가 그 이전에 있었고 재무부 회의가 그 다음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정석적으로 돌아와서 재무부 쪽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FOMC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부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언급이 나올 수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1월에 국채 발행이 줄어든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11월 1일이나 그 11월 5일에 FOMC 회의 이쪽 11월 1일에서 5일까지는 하나의 터닝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 구간 이쪽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접근하면서 반등이 나타나면은 좀 현금화를 하면서 또 하락하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10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 자세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마감인반 60분의 승부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